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작년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거래가 1분기에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고 신용대출을 대폭 상환한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고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적용안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이 차등 적용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8일부터는 미국 주식을 팔면 이틀 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사흘 걸렸던 게 하루 단축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결제 기간을 더 이상 단축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나오셨고요. 손석우, 김치형 전직 기자,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이런 때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신용잔액이요. 1,882조 8천억으로 나왔는데 작년 4분기가 1,885조 4천억 원이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2조 5천억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약간 포괄적인 가계 부채, 그러니까 빚을 말하는데요. 은행뿐 아니라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 쓰고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 이것도 갚아야 될 돈이니까 대출에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계 신용은 기준금리가 꽤 높게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지난해 2분기에는 8조 2천억 원이 늘었고요. 3분기에는 17조 원이나 늘었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7조 원이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늘어났었죠. 네. 뭐 3분기부터 보면 17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긴 했으니까 줄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증가폭이.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잔액 자체가 감소한 거는 뭐 거의 1년 만이니까 야, 이거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그럴게요. 네. 부채 증가폭이 줄었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부채 잔액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건 이번 분기에는 대출 새로 나간 돈보다 대출 갚은 돈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들여다 보면 근데 뭐 증가폭, 그러니까 감소폭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계 신용 잔액이 거의 2천억 원이지 않습니까? 2천조 원. 예, 2천조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아까 2조 5천억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0.1% 정도 감소하는 거니 이게 무슨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추세가 꺾였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채라는 게 과도한 건 항상 문제긴 한데 적당한 부채는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레버리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어느 정도는 또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차갑게 식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계 신용 잔액 감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신용대출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자 부담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일단 신용대출부터 좀 끄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12조 6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신용대출 나갔던 게. 네네. 이게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도 9조 7천억 원이 전분기 대비해서 줄었으니까 예.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용대출을 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러면 아까 제가 전체 잔액에서 2조 5천억이 줄었는데 12조 원이나 줄었는데 왜 2조 5천억밖에 전체 잔액은 안 줄었어? 이렇게 보면 다른 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신용대출은 12조 원이 줄었는데 네네. 다른 대출이 늘어서. 네, 그러니까 다른 대출은 아무래도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거는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예. 주택담보대출은 올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2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나온 건데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은 지난해 4분기가 전분기에 15조 원 넘게 줄었으니까 그것도 조금 줄어든 효과가 있어서 어쨌든 대출은 조금 줄어드는 1분기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신용 있습니다. 대출이 빠르게 줄어드는군요. 네. 아마도 추측키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DSR 뭐 계산하면서 네네네. 고객님 저 DSR을 계산해 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연봉을 좀 올려오시거나 아니면 기존 부채를 좀 갚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있으시면 요거 DSR 계산할 때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요거 얼른 좀 친구한테라도 좀 빌려서 갚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돈 저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대출부터 갚는 새로 대출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정부가 좀 가계대출 있대요. 전체를 전반적으로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신용대출의 감소 이런 걸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고금리도 영향을 예.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게 이게 그냥 약간의 군살 같은 걸 텐데 진짜 네. 표현하듯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일단 갚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급전 필요한 일 있으면 또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감소했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것도 매번 관심이고 네. 우리는 좀 내리나 뭐 아니면 그냥 미국 따라서 계속 동결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 시장 예측은 일단 동결로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내일 금통이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번도 10일의 연속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지금 계속 동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뒤쪽으로 계속 좀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조사한 국내 채권 전문가들 설문을 보면 98%가 이번에도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가 역전됐고 이 역전차가 2%포인트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걸 여기서 우리가 미리 내려서 더 벌려놓으면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결로 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언제쯤 그러면 우리는 내릴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빠르면 한 10월쯤 인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뭐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것도 미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1월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의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물가 보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11월 대선인데 대선 전에 굳이 금리를 정책을 변경해서 이건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또 FOMC의 입장이어서 아마도 11월 이후에 연내에 한 차례 정도 미국이 내릴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한 10월쯤에 먼저 내려도 되겠죠. 어차피 미국이 연내에 한번 내린다면 이렇게 금통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니면 이번에는 네. 아니다. 네,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목표 금리라고 목표 물가 상승률 지금 네. 2%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긴축해야 돼. 물론 지금도 높은 금리니까 긴축은 긴축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2%까지 다 안 내려올 거야 아마 물가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서 네네. 물가 목표 자체를 좀 3% 정도로 올려야지 2%대 안 떨어진다고 계속 높은 금리 유지하다가 저 큰일 난다 그거. 예전에 똑같은 키였을 때 60kg가 몸무게였다고 지금 그 똑같은 키니까 60kg까지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체질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하죠. 저희가 목표 물가라고 경제.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도 많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아까 잠깐 빚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금리 내려가면 또 빚을 많이 늘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분기에는 아까 조금 줄었다고 했지만 5월달 시중은행들 전체를 보면 다시 가계대출이 반전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금통위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손석욱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예. 최저임금 정하는 위원회 심의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첫 회의부터 신경전이 뭐 상당히 있었고요. 보통 뉴스를 통해 많이 이제 접하시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최저임금 그 심의 과정이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의 끝장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 대립,
파행 이런 것들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 합의에는 실패를 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해 오는 뭐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보여왔죠. 법정 심의 시한도 지킨 게 손에 꼽을 정도죠. 이게 6월 말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이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7월 19일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고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어제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면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 회의부터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자체는 짧았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첫 회의니만큼 길지는 않았는데 올해 심의 과정에서 이제 핵심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아울러서 또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은 새롭게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꽤 되세요. 8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실 노동계가 임명 전부터 보수 경제학자들 중심이다. 새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이런 비판을 제기해 왔었고 어제 첫 회의에서는 또 특정 위원까지 거론을 하면서 사퇴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또 청사 바깥에서는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돌봄 노동자들께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한다. 이런 집회를 또 열기도 해서 좀 어수선했었고요. 역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노동계가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 심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임을 현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차등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기도 하고 지역별 차등까지도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순작용과 부작용은 또 어떤 데이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굉장히 또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 임금으로는 이 업종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또 그래 조금 좀 덜 받고라도 나도 일하고 싶어요 하는 수요와 공급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높으면 고용이 안 되는 문제도 생기니까 요 동네에서는 좀 예외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 적용 논리일 텐데 또 그렇게 할 거면 최저임금은 왜 정해놨습니까? 그냥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최저임금이 갖는 취지 자체가 이제 하한선의 보호선, 최종 또 라인이라는 그런 논리도 게 있어서 의미도 있으니까요. 네. 올해 최저임금은 대략 뭐 어느 정도일까는 아직은 추측하기는 좀 이를 것 같은데 10,000원은 돌파하겠죠, 당연히. 네. 올라간 뭐 인상률로 보면 2%만 올라도 10,000원 넘던데요. 그렇죠. 10,000원을 시간당 10,000원 최저임금 돌파할 거 여부는 사실 작년 심의 과정에서의 쟁점이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은 이제 경영계 측 입장을 좀 반영을 해서 9,860원으로 결정이 됐죠. 올해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10,000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140원 딱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고 인상률로 따지면 이게 1.42%인데 최근 이제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많을 때는 10.9%, 가장 예. 적을 때도 1.5%였으니까 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난히 10,000원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아마 다음 달쯤 원하는 임금 수준이 담긴 최초 요구안을 이제 공개할 방침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노동계는 이제 2자릿수 이상 대폭 인상, 예. 경영계는 아무래도 삭감 내지 동결 정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0,000원을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는 약간의 아이러니. 아이러니네요. 네. 아이러니라니 그냥 뭐 연속성상이 있는 정부니까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됐네요, 어찌 보니. 예. 최저임금 업종별 혹은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는 작년에도 또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예. 이제 못하고 넘어갔고 이번에도 안건으로는 올리려고 하는데 역시 반대가 심하고. 매년 심의 과정에서 이제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부결되기 일쑤고 작년에도 이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등 적용이라는 게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여기에다 뭐 지역별까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인데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차등 적용이 된 때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첫 해 1988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사문화된 법조항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이제 차등 적용하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돌봄 서비스업에서 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 차등 적용 논의가 다시 촉발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영계 특히 이제 중소기업계나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은 사실상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여러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서 차등 적용안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계는 역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을 경우에 일종의 이제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 첫 회의가 열렸지만 양대 노총이 회의 열리기 전에 사전 워크숍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차등 적용은 계약이다 이렇게 경고를 경영계 정부에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이 근로자위원 측에 돌봄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차등 적용안을 막자는데 배수진을 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논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죠. 예, 이상은 기자가 가져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우리나라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서 주식 팔면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나오고 수요일에 팔면 금요일 날 돈 나오고 네. 금요일 날 팔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안 나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고. 근데 미국은 그동안 그게 하루가 더 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던 것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루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28일부터 바꾸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식 결제 대금을 이제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거래일로부터 이틀 후에 줬었는데 그것을 거래일로부터 하루 뒤에 결제해 주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사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을 팔고 내가 사흘 뒤에 예를 들면 오늘이 22일이다. 그러면 25일에 받는 것을 우리 공휴일 효과는 뺀다고 생각할 때요. 예. 이제 22일에 팔았을 때 25일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24일에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튼 하루 땡겨집니다. 예. 그렇게 된 거는 땡길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안 땡겼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거죠. 네. 어쨌든 부지런히 해보니까 되네요. 네. 해드릴게요 그럼. 해보니까 됩니다. 그렇게.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부에 적고 서로 결제하고 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는 않는데 네. 얼마나 빨리 하느냐는 그건 뭐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렇죠.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좀 이것도 조금 이틀도 월요일 날 팔았는데 왜 수요일 날 들어와 화요일 날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나오는 의견들이 아니 한국은 지금 여전히 이틀 뒤에 주는데 해외 예. 주식 거래하면 오히려 더 빨리 준다는 게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의 T를 써가지고 T+1, 2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번에 바뀐 게 이제 미국이 T+2를 T+1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 한국은 여전히 T+2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 왜 한국만 이러냐?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 주식 거래가 더 빠른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이제 한국 금융 당국에서도 할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단축했는가에 관한 이유가 있고요. 예. 미국에서는 워낙 영세한 증권 거래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세한 거래소들이 결제를 불이행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단축을 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컸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결제가 불이행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큰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한국 시장이 작다. 우리가 이걸 바꾸면 지금 우리 증권사들이 전부 다 미국의 제도 변화에 맞춰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그쪽 증권사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사들도 다 이걸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서 실제로 인도가 이런 식으로 결제 주기를 단축을 했을 때 예.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일시적이지만 외국인 투자의 그 수요가 줄어서 투자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우리가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까지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월요일 날 판 주식을 지금은 수요일 날 돈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화요일 날 주는 걸로 바꾸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불편할 것이다. 그 외국인들이 당장 불편하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거기 있는 증권사들이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려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그런 생각을 수요가 한다는 있을 것 같아서 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다. 네. 근데 미국인들은 월요일 날 팔면 화요일 날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더 우리는 걸렸었지만.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시간적으로는 같은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변환했을 때 이제 T+2로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는 T+1입니다. 이것도 좀 빨리 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는데 해보니까 미수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아, 네, 그분들은 좀 문제입니다. 예, 돈은 예. 1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뭐 한 25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는 있잖아요. 지금 네. 이틀 안에 갚기만 하면.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만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네. 생겨서 당겨지는 게 좋지도 않아요. 꼭 네. 이런 네.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리더가 바뀌었다는 소식도 그 이런저런 중요한 뉴스로 다뤄주던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 그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자리의 부문장을 교체했습니다. 원래는 경계현 사장이라는 분이 이끌고 있었는데 전영현 사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새로 온 전 사장이라는 분은 권오현 전 사장하고 같이 반도체의 신화,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신화를 쓰게 된 그 히스토리를 같이 했던 분인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사업 총괄 담당자로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경계현 사장이 그 자리로 갑니다. 서로 맞바꾼 형태입니다. 예. 갑자기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렵다는 뜻으로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열풍이 워낙 거세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열풍을 지금 삼성전자가 타고 올라가지를 못한 상황인데 위기의식이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 인공지능 서비스에 이용되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것을 못했다는 것,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팎의 우려가 있었고요. 경 사장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이번에 물러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안 돼서 네. 이번에 교체됐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해보죠. 손석구 큐레이터께서 네. 식당에서 이제 소주 한 잔만 시켜서 마시는 게 가능하다. 예. 지금은 이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성적으로는 파는 곳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소주는 병 단위로 소주 한 병 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그 원래 술은 그 원 제품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따서 파는 걸 허용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다만 단순 가공, 단순 조작 행위만 이제 예외로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맥주 같은 건 잔으로 팔 수 있죠. 칵테일도 잔으로 판매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 소주는 그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주류를 이제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이게 이제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점이 이제 명확히 돼가지고요. 식당에서 한 잔 단위로 소주를 사실 날이 네. 머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다들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